척추치료법 1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치료 방법도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척추 전문의 의라차차 정형외과의 박용택 원장입니다. 협착증을 진단받으시고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이 걱정하셨죠? 잘못되면 어떡하나,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주변에 수술하고 나서 고생하셨다는 분들 이야기까지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비수술로만 버티자니 이 통증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답답한 마음까지 드셨을 것 같아요. 그 고민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척추 치료는 등을 크게 열고 나사를 박던 시대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최신 치료법과 실제 사례를 오늘 직접 보여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협착증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서 허리에 나쁜 행동을 반복하면 다시 원점이에요. 치료는 1시간, 생활은 23시간, 그 바로 23시간이 회복의 승부를 가릅니다. 사실 협착증은 뭘 하느냐보다 뭘 안 하느냐가 먼저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습관, 반드시 시작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반복 동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였다 일어났다, 무거운 박스를 반복해서 들었다 놨다, 이런 동작들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은 자세로 장시간 버티기입니다. 오래 서 있어도 문제, 오래 앉아 있어도 문제입니다. 바닥 생활, 실제로 바닥 생활을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같은 치료를 받아도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걷기. 단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리가 아프다 보니 자연스럽게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걷게 되거든요. 당장은 편하지만 이 자세가 굳어버리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빠집니다. 힘들더라도 허리를 바로 세우고 시선은 전방, 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5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억지로 그것을 참지 마세요. 5분 걷고 2분 쉬고 다시 5분 걷고, 이렇게 간헐적 보행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총 15분에서 20분부터 시작하시고 아주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두 번째, 코어 운동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플랭크,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중립 위치에서 안정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버드독, 4발 기기 자세에서 반대쪽 팔과 다리를 동시에 뻗는 운동입니다. 데드버그, 바닥에 누워서 팔다리를 번갈아서 뻗는 운동입니다. 이 3가지 운동의 공통점이 어떤 걸까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안정된 위치에서 고정한 상태에서 코어를 강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한테 실내 자전거는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서서 걸을 때보다 허리의 부하가 훨씬 적거든요. 일반적인 실내 자전거에서 편안한 자세로 타시면 됩니다. 걷기를 기본으로 하되 주에 3, 4회 정도, 하루에 20-30분 정도만 추가해주세요. 추가로 하루에 5분 균형 운동도 꼭 해주세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다리의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낙상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한테는 넘어지는 것 자체가 골절 같은 심각한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이 나중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꼭 시작해주세요. 한 발로 서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10초씩 버티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탄던보행, 한 발 앞에 다른 발을 일직선으로 놓으면서 걷는 겁니다. 협착증이 있다고 가만히 누워 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만 알면 됩니다. 뭘 피하고 뭘 해야 하는지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움직이실 수 있고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병원을 고를 때 그래서 뭘 보시냐 물어보면 집에서 가까운지 유명한 병원인지 어디서 들어온 병원인지 이 3가지를 보고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나쁜 기준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치료 후에 결국 잘 회복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봐온 분들은 다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오래 가는지, 또 치료 자체가 얼마나 몸에 부담을 주는지, 이 2가지를 보고 결정하시더라고요. 이 2가지를 기준으로 과거의 치료 방법과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전에는 어떻게 치료해 왔냐면요, 보통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하시는 것 정도로 대부분 좋아지세요. 하지만 이게 노화로 생긴 병이다 보니까 좋아졌다가 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많이 나빠져서 수술까지 가게 되면 크게 2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돼요. 하나는 좁아진 부분의 뼈하고 인대를 깎아서 넓혀주는 감압술, 또 하나는 뼈가 불안정하면 나사를 받고 보형물을 넣어서 고정하는 유압술, 흔히 말하는 나사목 박는 수술이죠. 이 수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치료예요. 지금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아직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가지 기준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오래 효과가 가는지,
그리고 몸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나사못 수술 이 두 가지 기준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나사못을 박아서 허리를 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아래 마디가 부담이 가요. 원래 여러 마디가 나눠서 받던 충격을 고정된 마디의 위아래 마디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접분절 퇴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사 박은 위아래가 새로 또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30%에서 40% 정도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요. 10명이 나사못 수술을 받으면 3명에서 4명이 위아래 마디가 새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수술은 등 쪽 근육을 크게 열어야 돼요. 칼로 절개를 하고 근육을 벌리고 뼈를 노출시키고 이 과정에서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이 상하게 돼요. 수술한 부위는 나았는데 뗐다 붙인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 전체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때문에 또다시 아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기존 수술은 신경과는 똑같이 잘 넓혀져요. 그런데 그 대가로 다른 곳에 부담을 주거나 근육을 손상시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사실 최근 10년 사이에 척추 치료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게 바로 단일공 척추 내시경 술이에요. 원리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습니다. 1cm도 안 돼요. 작은 구멍 하나만 됩니다. 거기에 연필 굵기만한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을 집어넣게 돼요. 이 내시경 안에 초소형 카메라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고주파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를 보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두꺼워진 인대, 자라난 뼈를 정밀하게 제거해서 압박받고 있는 신경만을 딱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이게 기존 수술이랑 뭐가 다르냐? 첫 번째,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요. 절개를 안 하니까 근육이 살아있으니까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잘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돼요. 허리 부분만 마취하고 필요하면 수면을 좀 해드립니다. 위장 내시경 검사 아시죠? 그걸 받으실 때랑 똑같이요. 그래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지병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사를 안 박습니다. 좁아진 부분만 넓혀주는 거니까 인접마디에 부담을 줄 일이 없어요. 아까 그 30-40% 재발 문제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출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혈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큰 수술을 하면 수혈을 2개에서 4개까지 맞았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내시경이 만능은 아닙니다. 뼈가 크게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전이증이 심한 경우에, 협착증이 등에서부터 허리까지 광범위한 경우에, 유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나사못 수술이나 기존 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은 정말 잘 됐다는데 불편감이 남아있다면 이거 정말 잘 된 건가? 아니면 뭔가 놓친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내시경 수술 후에 바로 100% 좋아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흔한 경과입니다. 왜냐하면 수술로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나 뼈를 제거하더라도 그동안 눌려 있었던 신경 자체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오래 눌려 있을수록 회복되는 시간도 더 길어집니다. 관절이나 근육도 수술 부위가 안정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1에서 3개월에 걸쳐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대부분입니다. 수술 다음에 당장 100%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시간이 걸린다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크게 2가지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진단을 놓쳤을 가능성. 두 번째, 수술이 불충분했을 가능성. 이 2가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수술이 덜 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술을 했는데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일까요? 2015년 뉴로서저리지에 게재된 연구와 2023년에 재수술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0,000명 중에 280명, 내시경 수술 후에 6주 이내 조기 재수술이 필요했던 10명 중에 4명의 환자분들은 그 원인이 불안정 감압, 수술이 덜 된 것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술 후에 빨리 다시 아파진 경우에 10명 중에 4명이 애초에 처음 수술해서 충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수술 전에 충분히 제대로 확인하면 막을 수 있는 원인이란 뜻도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시경 수술은 작은 카메라를 통해 좁은 시야로 작업을 합니다. 크게 열어서 하는 고식적 수술보다는 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상황에선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디스크가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위치가 너무 중심부에 있는 경우입니다. 디스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경우입니다. 모든 수술 방법에는 장점과 한계가 있는데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양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단에 따라서 여러 접근법을 병합하거나 골라서 사용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진단을 놓친 경우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척추수술 실패증후군 FB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척추수술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FBSS가 얼마나 흔하냐면 전체 척추수술 환자 10명 중에 1명에서 4명까지 40%에 이르는 높은 확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의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최대 58%가 애초에 수술 전 진단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1981년 다기관 연구까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진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분이 아픈 진짜 원인이 A인데 B라고 진단하고 B를 수술한 거예요. 수술 자체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됐어도 애초에 원인을 잘못 짚었으니까 낫지 않는 겁니다. 척추만 보는 전문의인데 그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MRI를 찍어봐도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은 디스크 퇴행이나 협착소견이 같이 나옵니다. 60세 이상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MRI에서 디스크 퇴행이 발견된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같은 환자의 같은 MRI를 가지고 10개의 다른 병원에 판독을 맡겨본 결과 동일한 진단은 하나도 없었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허리를 최종 정밀 검사라는 MRI까지 찍어봐도 누가 찍고 누가 그걸 판독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MRI를 찍으면 병이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소견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환자를 아프게 하는 진짜 범인은 어디냐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범인처럼 생긴 범인, 선량해 보이지만 실은 범인인 사람, 범인처럼 생겼지만 실은 무고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고전적인 개방적 수술, 유압술은 이걸 전원 체포하는 방법입니다. 넓게 열어서 광범위하게 처리합니다. 범인을 잡히지만 대신 무고한 사람이 잡혀갈 위험성도 있죠. 정상 조직 손상이나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시경 수술은 표적 투사입니다. 딱 계획한 자리만 정확하게 타겟합니다. 정상 조직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인을 잘못 지적했다면 진짜 범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시경 수술이 정밀한 만큼 그 정밀함의 전제인 진단의 정확도가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불완전한 삶임을 알고 있거든요. 항상 내 첫 번째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1번 원칙, 수술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단계에서는 환자분과 마주 앉아서 증상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요. MRI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분석하고요. 바쁜 진료 환경에서 MRI에 뻔히 보이는 병변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원칙, 하루에 가능하면 수술 1명만 하고 있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놓칠 수도 있겠죠. 한 분 한 분 최대한의 집중력으로 진단과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루에 너무 많은 수술을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응급 상황을 제어하고서는 하루에 수술 1명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MRI 소견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MRI에서 보이는 병이 실제로 증상의 원인일지는 MRI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다음 검사들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먼저 필요하면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통해 주사 치료를 해서 그 주사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동시에 동적 엑스레이를 통해 움직일 때의 상태를 같이 확인해요. MRI는 우리 누워서 가만히 있을 때 찍은 거잖아요.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근전도 검사까지 합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제가 판단을 검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최종 진단과 수술 계획을 확정하게 돼요. 저는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지금까지 이 과정을 생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 검증을 해야 하나?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67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이분은 저한테 오신 1년 반 정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 차례 받으셨던 분이에요. 딱 병을 만드는 자리는 한 군데라고 얘기를 들어서 한 군데에 대해서만 수술을 진행했었고요. 근데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서도 다리 저림은 좀 완화가 됐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 엉덩이 통증도 같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조금 더 심해지는 양상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해당 병원에서는 신경이 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설명을 들었었고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오히려 엉덩이 통증은 심해지고 다리 저림까지 조금씩은 다시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재검사를 하셨는데 수술한 자리는 잘 돼 있고 안정이 돼 있었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던 한 군데가
자세가 망가져 있었어요. 바로 추간공이라고 하는 척추의 바깥쪽 신경 가지가 나가는 구멍인데요.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재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이니까 웬만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힘드니까 나사못 받고 인공뼈 만드는 수술을 하자고 들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나사못 박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병원 알아보시다가 저희 병원까지 오셨던 분이고요. MRI 상태를 보면 4번 뼈, 5번 뼈, 6번 뼈 뒤쪽에 신경 가지가 나가는 구멍인 추간공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여기보다 더 넓게 하얗게 뚫려 있어야 정상인데 조금 막혀 있는 모습만 봐도 여기는 신경이 하얀 공간 안에 잘 통과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5, 6번 사이 추간공을 보면 이 공간 안쪽에 튀어나온 디스크, 말려나온 황색인데 벌어진 관절들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고 그 안에 신경 역시도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내시경적인 방법을 하려고 해도 여기는 난이도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재수술건이라고 하면 안쪽 유착도 많았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술, 나사목 고정술, 절개술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거를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쪽에 있는 황색 인대들 그리고 관절의 일부들 디스크의 일부를 제거해주는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수술 전에는 이렇게 좁았던 관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신경 역시도 쪼그라들었던 게 이렇게 펴진 거죠. 2달째 됐을 때부터는 아주 가벼운 정도의 운동이 가능했고 3달째부터는 배낭을 메고 원래 취미였던 등산까지도 다 가능해지셨어요.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아까 추간공을 만드는 뼈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지저분한 애들이 이제 신경 위에 엉겨 붙어 있던 황색인대 부분이었어요. 이보다 더 깊은 데 있는 신경을 보호하면서 엉겨 붙어 있는 황색인대를 온전히 다 제거하고 뼈 중에 이렇게 더글더글 자라났던 관절 부분들을 다듬어줘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수술의 큰 목적이었고요. 원장님, 뼈를 깎아도 괜찮은 건가요? 생뼈를 잘라내는 건 아니고요. 덧자라는 뼈들을 제거를 하게 돼요. 척추관이 나이 들어서 퇴행이 되면 관절이 커져서 그쪽을 더 안정시키게 되는데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커졌던 뼈들이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정도로 자라나는 큰 뼈들만 다듬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척추의 안정성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수술을 통해서 얘네들 떼내주는 작업들, 제거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거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 보이게 되는 게 그 아래쪽에 있는 하얀 신경들이 보이게 될 건데요. 이렇게 추간공에서 하얀 신경이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줄기세포들이 있는 지방 부분이고요. 뼈가 자라난 것도 없고 아까 까맣게 누르고 있던 인대도 없어서 신경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분은 92세 환자분이었어요. 한 3년 전부터 양쪽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허리가 좀 굽어지는 것 같고 다리가 너무 저려서 활동을 잘 못하셨다고 해요. 평소에 걷기 운동도 잘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92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한테 오시기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동네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아봤지만 주사 효과가 하루 이틀만 가고 똑같이 다시 아파져서 저희 병원을 알아보고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MRI 상태를 보면 여기서부터가 2번 뼈, 3번 뼈, 4번 뼈, 5번 뼈가 있는데 4번 뼈, 5번 뼈 사이가 이렇게 어긋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뒤를 지나가는 신경관의 모습이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쪼였다가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뒤에 있는 황색 인대가 끼어있기 때문에 신경관이 막혀있고 전방전이증 자체 때문에 신경관이 더 막혀지게 된 거죠. 당연히 이거를 모두 다 근본적으로 전방전이증도 협착증도 어긋난 뼈도 뒤에 있는 살도 같이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크게 째고 하는 수술밖에 고식적인 절개술 그리고 나사목 고정술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데 제 판단에는 나이가 너무 고령이시고 수술을 큰 걸 하게 되면 이겨내는 과정에 너무 많이 몸이 쇠약해질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 협착증 부분만 제거를 하는 수술을 계획했어요. 이 부분이 제거된 것만 생각해봐도 관은 충분하게 넓어질 거고 당장 아파서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한 운동들을 못했던 것들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질 것 같아서요. 수술 시간은 30-4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수술 후에 찍었던 MRI를 보면 신경관 뒤에 뭔가 있던 것들이 없어져 있죠. 이 하얀 신경관이 뻥 뚫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실제 수술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뼈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뼈 부분에서 황색인대랑 신경이 엉겨 붙어 있던 부분에서 황색인대를 떼내주는 작업들을 집게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제거를 하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신경 위에 있는 지방과
하얀색 신경들만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황색인대를 제거해도 몸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황색인대가 제거가 된다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척추의 안정성에는 극돌기관의 가시인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쳐요. 나이가 먹어서 커진 황색인대를 전부 다 제거가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제거가 되는 건 신경을 누르는 딱 그 부분만, 일부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달 반 정도째였을까 갑자기 많이 편해지셨고요. 다리 저림도 엉치 통증도 사라져서 그 이후부터는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한 걷는 운동들, 공원에서 하는 운동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회복하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상태가 회복되신 분입니다. 2년을 참다가 오신 분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눌린 신경도 풀었고 구조적으로는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발바닥 감각이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눌려 있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진작 올 걸 그랬다 하면서 후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8년 버틴 분은 괜찮았을까요? 추간고원 협착증이 있으셨던 분인데 이미 한 차례 수술까지 받으셨던 분이에요. 다른 병원에서는 재수술이 필요하다, 전신마취로 나사못까지 박아야 된다 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에 심장 스텐트까지 있으셔서 전신마취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으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냥 버티셨어요. 운동하고 병원 돌아다니시고 약 먹고 그러면서 참고 버티신 거예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여러 병원에서 나사못까지 박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어요 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실망하셨던 분인데요. 정말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이분을 힘들게 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더 꼼꼼하게 검사를 했어요.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추간근만 막혀있는 상태였어요. 뼈를 드러낼 필요도 없이 막힌 부분만 정확하게 넓혀주면 해결이 되는 상태였죠. 허리만 마취하고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걸어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경우에 10일 만에 대부분의 통증은 사라지셨고요. 한 달째엔 걸음걸이가 느려서 폐 끼칠까봐 함께 못했던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했어요. 3달째엔 통증으로 중단했던 골프도 천천히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협착증, 같은 통증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2년을 참으셨는데 결국 감각이 일부 안 들어왔고, 한 분은 8년이나 버티셨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왜냐면 추간공이 막힌 구조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구조만 풀어주면 돼요. 하지만 신경 자체가 이미 상한 경우는 구조를 풀어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 신경이 눌리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수준이에요. 이때는 압박만 풀어주면 바로 돌아와요. 전선이 눌렸다가 풀리면 다시 전기가 쉽게 통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3개월이 지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신경 안에 흉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살에 흉터가 났던 분들은 알겠지만 흉터가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신경을 살리려던 세포들이 지쳐서 사라지고 신경을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점점 막혀버려요. 전선으로 비유하면 전선이 단순히 눌린 게 아니라 피복이 벗겨지고 심하면 전선 자체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통증이 3개월이 넘으면 뇌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통증은 원래 경보예요. 여기가 다쳤다라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죠. 피하라고요. 그런데 이 경보가 3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울려버리면 뇌의 신경은 회로 그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국제통증학회에서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만성통증으로 따로 분류할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술로 원인을 나중에 완전히 없애준다 치더라도 통증이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요. 불이 꺼졌는데 경보가 계속 울리는 것처럼 뇌가 이미 통증을 기억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증상 기간이 길었던 분일수록 수술 후에 통증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몸 안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신경은 상해져 가고 뇌는 그 통증을 기억해가고, 그래서 참자라는 거는 중립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천천히 나빠지는 쪽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88세 여성 환자분이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해드리고 싶은 분이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왼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파지셨다고 했고, 팔저림으로 진행됐고, 일상생활 절대 불가능하고 잠도 못 주무실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셨다고 해요. 제가 직접 주사도 놓고 물리치료도 하고 적당한 약을 써가면서 가능하면 고령이시다 보니까 수술하지 않고 나아지게 해보려고 용을 써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찍었던 MRI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견이 발견됐어요. 이 앞에 있는 게 디스크고 밑에 있는 게 신경이고, 신경의 줄기 부분과 가지로 나가는 구멍들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요. 양쪽 구멍 모두 심하게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튀어나온 디스크와 말려나온 황색인대 때문에 가는 구멍들이 다 박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게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에요. 증상은 왼쪽이셨는데 오른쪽 역시 굉장히 많이 막혀있죠. 증상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왼쪽에서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경 나가는 구멍을 넓혀주는 걸 계획을 했고요. 내시경을 들어가서 이 뒷부분의 뼈들을 제거를 해주고 인대를 제거하고 나면 신경이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수술 후에 찍었던 MRI를 보면 이렇게 길이 뒤쪽으로 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이 신경에 줄기가 있지만 가지가 나가는 길이 확보가 돼서 증상은 곧 소실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이분도 실제로 수술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면 여기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인대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 뼈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의 수술의 목적은 이 뼈 부분 그리고 황색인대 부분들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였고요. 여기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뼈 조각들이나 인대들을 제거를 해주고 나면 신경의 줄기 부분 그리고 가지 부분이 노출시키게 돼요. 그 상태에서 신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하고 수술이 종결되게 됐어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수술이 조심스럽고 어려운 수술이었고요. 수술 끝나고 나서는 이분은 바로 증상이 소실돼서 증상은 거의 없어졌고, 다음 날부터 일상적인 활동, 원하셨던 활동들, 손자를 보는 것이나 마실 나가시는 것 역시도 다음 날부터 다 가능해졌던 아주 행복한 케이스였죠. 이분 나이가 88세인데도 말이죠. 저도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세요. 제 부모님이 만약 똑같은 상황이시라면 나는 어떤 치료를 해드릴까? 저는 항상 그 기준으로 환자를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참으세요 라는 말로 끝내기에는 이분들한테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80대 어르신이 앞으로 1, 2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그 1, 20년을 통증 속에서 보내시게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 증상 있으시면 당장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대소변 조절 안 될 때, 발목이나 발가락 힘이 갑자기 빠질 때,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6개월 전보다 걷는 거리가 줄었거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무작정 버티고 참고 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치료를 가장 앞당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미 통증이 3개월, 아니 오랜 시간 지나셨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신경이 더 상하는 걸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의외로 쉽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사례들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치료들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법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에게 받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전에 병원에서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수술과 비수술을 둘 다 할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하세요. 한 가지 치료법만 하는 곳은 당연히 그것만 권유할 수밖에 없어요. 비수술 치료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필요하면 기존 수술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환자 상태에 딱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수술을 몇 건 해보셨습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같은 내시경 수술도 경험에 따라서 합병증률이 20%에서 3.3%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한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환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애매하게 넘기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MRI 말고 다른 검사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MRI 한 장만 보고 바로 수술 일정을 잡는 곳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한 의사라면 이학적 검사, 진단적 주사, 동적 엑스레이 등으로 진짜 원인이 뭔지 확인하고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충분히 검증합니다. 좋은 치료는 환자분이 납득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메모해 두시고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내시경 척추수술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좋은 수술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이고, 정확한 진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수술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수술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전신마취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90세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남은 10년을 통증 속에서 괴롭게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기억하시죠? 얼마나 효과가 오래 가는가, 또 이 치료가 얼마나 몸에 부담을 주는가, 본인 상황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내 상태가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비수술 치료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척추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특히나 수술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척추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수술 전에 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의료차차 정형외과의 박용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